저는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으로 평생을 일하다가 몇 해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낚시용품 가게를 차렸습니다. 낚시용품 가게를 열고 너무나도 행복해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집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일엔 회사, 주말엔 술자리, 그리고 시간이 나면 낚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라 저는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단단해지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에게는 함께 저랑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았나 봅니다. 1년 365일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1년에 한 번, 제 생일날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한 끼였습니다. 그날조차 식탁 위엔 대화보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는 길목에서 같은 등산복을 입고 손을 꼭 잡은 부부를 보면 괜스레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뒷산 약수터로 올라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제겐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그저 부러웠습니다. 남편은 영업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다며 주말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낚시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유지해 왔으니까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려는 제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낚시가게에 친한 지인들이 항상 찾아왔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낚싯대를 메고 지인들과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주말마다 가게를 제가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가게 안은 제게 감옥이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낚싯대와 릴, 바늘, 낚시줄, 찌, 미끼통들이 모두 제게 덤벼드는 것 같았습니다. 낚시에 내 남편을 빼앗겼다. 남편은 낚시랑 살고 나를 버렸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식은땀이 나고 팔이 저려오곤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낚시에 관한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무너진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남편과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저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어. 순간 남편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리모컨으로 축구 채널로 돌렸습니다. 와, 골이다, 골. 축구 해설자의 외침과 남편의 말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들은 뒤 A 사용지 몇 장을 꺼내 사실관계 정리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별거는 있었는지, 경제적 사정은 어떤지 등 차분하게 묻는 그의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빨간 도장과 함께 제 눈앞에 찍혔습니다. 2024드 단호. 그 숫자가 이상하게도 제 인생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며칠 뒤 남편 명의의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몰랐던 것은 내 불찰이었다.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곧바로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조정기일 통지서에는 법원 출석 날짜와 조정위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40년 함께한 사람과 낯선 남처럼 법정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판사 대신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긴 테이블에 남편과 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서로 한 번쯤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이 귀에는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정리해 두자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증, 사진, 문자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낚시용품 가게 영업일지였습니다. 그 두꺼운 공책 속에 남편의 이름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낚시터 출조. 그 글자마다 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차가워서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 기일이 다가왔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중 한 명이 유난히 말라 있었습니다. 술이 한두 잔 돌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혼 소송했었잖아. 근데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평소 지병이 악화돼서 죽었어. 그냥 혼쭐 좀 내주고 싶었던 건데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 친구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 눈 속엔 깊은 후회만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한다면 내가 해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싸웠던 날들도 있었지만 결국 남은 건 함께 늙어온 시간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버리고 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된장을 풀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두부를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동안 주방 가득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남편이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제가 불렀습니다. 잠깐만 밥 먹고 가요.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김치 한 접시, 멸치볶음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잠시 멈춰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와, 맛있다. 역시 된장찌개는 마누라표가 최고야.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토록 냉정하던 법정보다 그 짧은 식탁 위의 순간이 훨씬 더 큰 조정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말로는 통하지 않던 마음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풀려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미 판결 선고일이 정해졌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너무 많이 늦게 깨달았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송 취하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법원 접수 창구에서 도장을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서류 한 장이 몇 달간의 분노와 상처를 덮는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사건 종결 도장을 찍어주는 소리가 마치 새벽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낚시 대신 여행 한번 가자. 변호사 비용은 이걸로 퉁치자. 그의 말투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여행사에 들러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이번엔 낚싯대 안 챙긴다.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